차가운 가을비가 서울의 밤거리를 적시고 있었다. 윤서하는 낡은 편의점 우산을 쓴 채 지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24시간 카페 아르바이트를 막 끝낸 참이었다. 축축한 공기와 아스팔트 냄새, 그리고 통장 장에 대한 걱정이 뒤섞여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한때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병원 응급실을 이끌어갈 차세대 에이스로 불렸다. 위급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대담함, 환자의 미세한 변화까지 놓치지 않는 천재적인 관찰력. 동료들은 그녀를 신의 손이라 불렀다. 하지만 그 손은 1년 전 병원 VIP 환자의 의료사고를 덮으려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 무력하게 꺾여버렸다. 진실을 밝히려 했던 그녀는 결국 병원에서 쫓겨났고 업계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재취업에 길마저 막혀버렸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간호사로서의 자부심이 아닌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하는 생계의 무게뿐이었다. 강남의 화려한 불빛이 멀어지는 한적한 주택가 골목길. 그녀가 지름길로 택한 그 길은 비에 젖어 더욱 어둡고 깊어 보였다. 바로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단순한 주축의 기련이 생각하며 지나치려던 순간 그녀의 발걸음이 우뚝 멈춰섰다. 직업은 버렸지만 사람을 살리는 본능은 그녀의 뼛속까지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소리가 난 곳으로 다가갔다. 어두운 담벼락 아래 값비싼 수트를 입은 한 남자가 비를 맞으며 쓰러져 있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두려움보다 먼저 응급간호사로서의 냉철한 판단력이 그녀의 머리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그녀는 남자의 어깨를 흔들며 의식을 확인했다. 반응이 없었다. 그녀는 즉시 남자의 목에 손가락을 가져가 맥박을 확인했다. 약하고 불규칙했다. 호흡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얕았다. 전형적인 심정지 환자의 초기 증상. 그녀는 즉시 LCV에 신고하며 자신의 위치와 환자의 상태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했다. 30대 남성, 의식소실, 맥박미약, 일반적인 심정지와는 다른 양상 보임. 즉시 출동 바랍니다. 전화를 끊은 그녀는 무릎을 꿇고 응급처치를 시작하려 했다. 하지만 남자의 상태를 자세히 살피던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뭔가 이상했다. 환자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입술은 일반적인 청색증보다 더 검붉은 빛을 띠고 있었다. 그리고 동공은 바늘구멍처럼 극도로 축소되어 있었다. 심장마비 환자에게서는 보기 드문 명백한 신경계 이상 반응이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남자의 입가의 코를 가져갔다. 아주 희미하게 아몬드 향과 비슷한 독특한 냄새가 났다.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의대 시절 교과서에서나 보았던 희귀 독극물에 대한 정보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시안화물 계열의 신경독소, 심장마비와 유사한 증상을 일으키지만 실제로는 중추신경계를 파괴하여 호흡을 멈추게 하는 치명적인 물질. 이것은 사고나 질병이 아니었다. 명백한 암살 시도였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그녀의 손은 더욱 침착하고 빠르게 움직였다. 일반적인 심폐소생술, CPR은 이런 경우 큰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위험할 수 있었다. 그녀는 먼저 남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자신의 가방에서 꺼낸 볼펜으로 입안을 확인하여 이물질을 제거했다. 그리고 그녀는 남자의 셔츠 단추를 풀어 가슴을 확인하다가 목덜미 아래 쇄골 부근에서 아주 작은 주사바늘 자국을 발견했다. 그녀의 추리가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스카프를 풀어주사 자국보다 위쪽, 심장에 가까운 팔 쪽 동맥을 강하게 압박하여 묶었다. 독이 심장으로 퍼지는 속도를 최대한 늦추기 위한 응급조치였다.
그리고 그녀는 일반적인 가슴 압박 대신 신경마비로 인해 기능이 저하된 횡격막을 자극하여 호흡을 유도하는 특수한 방식의 흉부 압박을 시작했다. 그것은 응급의학에서도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만이 알고 있는 극히 드문 처치법이었다. 하나, 둘, 셋. 그녀는 쏟아지는 빗속에서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꺼져가는 생명을 붙들기 위해 사투를 벌였다. 그녀의 얼굴은 빗물과 땀으로 뒤범벅이 되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냉철하고 집중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멀리서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남자의 미약했던 맥박이 아주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돌아오고 있었다.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완벽하고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이루어진 현장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환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시안화물 중독으로 추정됩니다. 쇄골 하부에 주사 흔적 발견, 독소 확산 지연 조치 및 호흡 유도 처치 완료했습니다. 서한은 자신이 아는 모든 정보를 구급대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인계했다. 그녀의 전문적인 브리핑에 구급대원들은 그녀가 평범한 행인이 아님을 직감했다. 환자가 구급차에 실려가는 마지막 순간 서한은 쓰러진 남자 옆 아스팔트 틈새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다. 남자의 옷차림과는 어울리지 않는 투박하지만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커프스 버튼이었다. 아마도 범인이 몸싸움을 벌이다 떨어뜨린 것이리라.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집어 주머니에 넣었다. 구급차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제야 아드레날린이 가라앉고 빗속에 홀로 남은 서에게 다시 지독한 피로감이 몰려왔다. 하지만 그것은 이전의 피로감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그녀는 오늘 한 남자의 생명을 구했다. 동시에 그녀는 거대한 범죄의 유일한 목격자가 되었다. 그녀는 아직 자신이 구해낸 남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위험한 사건의 한복판에 발을 들여놓았는지 알지 못했다. 주머니 속에서 차갑게 느껴지는 커프스 버튼의 감촉만이 오늘 밤의 일이 결코 평범한 사고가 아니었음을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있었다. 운명의 톱니바퀴는 그렇게 소리 없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태아그룹에서 운영하는 VIP 병동의 스위트룸. 권희준, K1, 이존은 소독약 냄새와 함께 의식을 되찾았다.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지만 그의 정신은 얼음처럼 차갑고 명료했다. 그는 혼란스러워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한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기억했다. 저녁 미팅 후 마셨던 차에서 느껴졌던 미세한 아몬드 향. 집무실을 나서는 순간 갑자기 마비되기 시작한 사지. 그리고 비서의 부축을 받는 척하며 자신을 어두운 골목길로 끌고 가던 신뢰했던 인물의 차가운 눈빛까지. 그는 자신이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회장님, 깨어나셨습니까? 그의 곁을 지키고 있던 충직한 정 실장이 안도의 한숨과 함께 다가왔다. 병원 공식 소견은 과로로 인한 급성 심정지입니다. 하지만 헛소리. 이준이 낮고 갈라진 목소리로 말을 끊었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 여자는 찾았나? 나를 살렸다는 그 여자. 네, 윤서하라는 전직 간호사입니다. 현재는 정 실장은 그녀의 어려운 형편에 대해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이준은 상관없다는 듯이 말했다. 당장 찾아가.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어. 집이든 돈이든. 그녀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동시에 그는 다른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그날 나를 마지막으로 부축했던 박상진 부회장. 그의 모든 동선을 시간 단위로 파악해 정 실장은 서울의 가장 낡고 허름한 동네 중 하나인
미로 같은 골목길 끝에 있는 옥탑방에서 윤수아를 찾아냈다. 비가 새는 것을 막기 위해 천장의 비닐이 덧대어진 가난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공간이었다. 그곳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제약그룹 총수를 살려낸 여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 정 실장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그는 그룹의 방침에 따라 감사의 표시로 거액의 현금이 든 돈, 가방과 백지 수표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회장님의 감사의 표시입니다. 원하시는 액수를 적으시면 됩니다. 서하는 돈 가방과 수표를 보고 잠시 놀랐지만 이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환자를 살리는데 대가는 필요 없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너무나도 단호하여 정 실장은 더 이상 권할 수 없었다. 돈으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서하는 잠시 망설이더니 무언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대신 회장님께 꼭 전해주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진지하게 변했다. 회장님의 증상은 단순한 심정지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중독 증상이었어요. 이 병원이 아니라 회장님께서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외부 기관에서 정밀 독극물 검사를 다시 받아보시라고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몸 조심하시라고요. 그녀는 말을 마치며 주머니에서 어젯밤에 주었던 커프스 버튼을 꺼내 정 실장에게 건넸다. 현장에서 주었습니다. 아마 중요한 단서가 될 겁니다. 정 실장은 병원으로 돌아와 모든 사실을 권희준에게 보고했다. 돈을 거절한 그녀의 청렴함, 심정지가 아니라는 날카로운 의학적 소견, 그리고 마지막 증거물인 커프스 버튼까지. 이주는 정 실장이 내민 커프스 버튼을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얼마 전 자신이 박상진 부회장에게 직접 선물했던 그의 이니셜이 새겨진 맞춤 제작 커프스 버튼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의 열쇠를 윤수아라는 이름의 가난한 간호사가 쥐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생명의 은인이 아니었다. 뛰어난 능력과 강직한 신념을 가졌으며 사건의 진실을 꿰뚫어 본 유일한 증인이었다. 이주는 결심했다. 그녀는 돈으로 처리하고 잊어버릴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산이었다. 그날 오후 서하는 병원으로부터 호출을 받았다. 그녀가 VVIP 병실에 들어섰을 때 이주는 모든 의료 장비를 뗀 차에 침대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아직 창백했지만 눈빛은 제왕의 그것처럼 깊고 강렬했다. 내 목숨을 구해줘서 고맙다는 말로는 부족하겠지. 이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리고 당신의 경고도 잘 들었어. 덕분에 나는 누가 나의 적인지 명확히 알게 되었지. 그는 잠시 서하를 꿰뚫어 볼 듯이 바라보다가 본론을 꺼냈다. 그의 제안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나는 내 혈압이나 재주는 간호사가 필요하지 않소. 나는 나를 죽이려 한 자를 찾아낼 파트너가 필요하오. 서하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당신을 내 개인 간호사로 고용하고 싶소. 공식적인 임무는 내 건강 상태를 24시간 감시하는 것이지만 진짜 임무는 내부에서 나를 도와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것이오. 당신에게는 필요한 모든 지원과 권한을 제공하겠소. 내 옆에서 나의 눈과 귀가 되어주시오. 충격적인 제안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거액의 연봉을 받는 직업이 아니었다. 거대한 권력 암투의 한복판으로 위험한 전쟁터로 걸어 들어오라는 초대였다. 그녀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부패와 음모가 가득한 세계였다. 하지만 서하는 망설여졌다. 불의를 보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과거의 무력감, 진실을 외면한 대가로 망가져버린 자신의 삶,
그녀의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의인으로서의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침대 위에 앉아있는 젊고 강인하지만 동시에 수많은 적들에게 둘러싸여 고립된 젊은 회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절박함과 함께 그녀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었다. 서한은 결심했다. 이것은 그녀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였다. 도망치는 대신 정면으로 맞서 싸울 기회. 알겠습니다. 회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이준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미한 안도의 미소가 떠올랐다. 한 무일푼 간호사가 재벌 총수의 목숨을 구한 그날 밤의 사건은 이제 두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반전의 서막을 열고 있었다. 권희준 회장의 개인 간호사로서 윤서아가 처음 발을 들인 곳은 병원이 아닌 그의 본가인 한남동의 대저택이었다. 높은 담장과 철통 같은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인 그곳은 마치 현대의 성체와도 같았다. 수십 명의 고용인들이 거대한 저택을 빈틈없이 관리하고 있었고 그들의 움직임은 소리 없는 기계처럼 정확하고 차가웠다. 서한은 그곳에서 이방인이었다. 직원들은 그녀를 회장님의 새로운 간호사로서 깍듯하게 대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그녀의 근본을 의심하는 듯한 미묘한 경계심과 멸시가 섞여 있었다. 갑자기 나타나 회장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은 가난한 동네 출신의 간호사. 그녀는 이곳의 화려함과는 어울리지 않는 존재였다. 그리고 그녀는 이곳이 얼마나 위험한 늑대굴인지를 첫날부터 실감하게 되었다. 회장님의 쾌유를 빌기 위해 찾아뵈었습니다. 박상진 부회장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이준의 침실로 들어섰다. 그는 겉보기에는 평생을 태아그룹에 헌신해온 충신이자 젊은 회장을 걱정하는 자애로운 숙부처럼 보였다. 그는 서하를 발견하고는 놀라움을 표하며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가 이준의 생명의 은인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윤 선생 같은 분이 회장님 곁을 지켜주시니 이제야 마음이 놓이는군요. 앞으로 우리 회장님을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말은 흠잡을 데 없이 정중했지만 서하는 그의 눈빛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차가운 계산과 날카로운 탐색의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평가하고 있었다.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돈으로 움직이는지, 혹은 다른 목적이 있는지 저울질하고 있었다. 서하는 순진하고 헌신적인 간호사를 완벽하게 연기하며 자신의 날카로움을 프로페셔널한 미소 뒤에 감추었다. 적과의 첫 만남, 보이지 않는 탐색전이 오고 간 후 서하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진짜 임무를 시작했다. 그녀의 공식적인 역할은 그녀에게 완벽한 위장막을 제공해 주었다. 그녀는 회장님의 완벽한 건강 회복을 위해 라는 명분 아래 이준의 과거 의료 기록부터 식단, 복용, 약물, 심지어 침실의 공기질까지 모든 것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철두철미함은 까다로운 전문가의 모습으로 비쳤고 아무도 그녀의 진짜 목적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는 먼저 이준의 과거 병원 진료 기록 전체를 분석했다. 그는 가벼운 부정맥 외에는 젊고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었다. 쓰러지기 몇 주 전부터 그에게 특별한 건강 이상 신호는 없었다. 그렇다면 범인은 외부에서 투입된 어떤 물질을 사용한 것이 분명했다. 그녀의 시선은 그가 매일 섭취하는 모든 것으로 향했다. 주방에서 조리되는 음식, 비서가 챙겨주는 약, 그리고 건강보조식품들. 문제는 바로 그곳에서 발견되었다. 이준의 약장에는 병원에서 처방한 공식적인 약들 외에 정체불명의 고급스러운 한약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이건 뭔가요? 서하가 정 실장에게 물었다. 아, 그건 박상진 부회장님께서 회장님의 기력 회복을 위해 특별히 선물하신 천보안이라는 보약입니다. 아주 귀한 약재들로만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서아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박상진. 그녀는 즉시 그 약의 성분 분석표를 요구했다. 대부분은 녹용, 홍삼 같은 일반적인 고급 한약재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성분표 가장 마지막 줄에 적힌 아주 작은 글씨에 생소한 이름 하나에 멎었다. 흑사등, 헤이시엣 등 추출물. 일반인이라면 그냥 지나쳤을 이름. 하지만 수많은 응급 환자들을 다루며 희귀 약물과 독극물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쌓아온 그녀의 뇌는 즉시 위험 신호를 보냈다. 흑사등은 그 자체로는 소량 섭취 시 신경 안정 효과가 있는 약재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서아는 자신의 보안 단말기를 통해 해외 의학 논문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찾아냈다. 한 독성학 연구소에서 발표한 최신 논문, 흑사등 추출물과 특정 베타차단제 계열 약물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논문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흑사등 추출물은 이준희 부정맥 때문에 매일 복용하는 베타차단제와 결합할 경우 심장신경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강력한 신경 독소로 변성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였다. 그 증상은 급성 심근경색과 거의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유사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범인은 이준의 지병과 복용 약물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를 위해 설계된 맞춤형 독약을 사용한 것이다. 보약이라는 선의의 가면을 쓴 세상에서 가장 교활하고 잔인한 암살 시도였다. 하지만 확신만으로는 부족했다. 물증이 필요했다. 그녀는 의심을 사지 않고 천보환의 샘플을 확보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정 실장에게 말했다. 회장님께서 복용하시는 부정맥 약과 이 보약의 성분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 테스트를 위해 샘플을 소량 채취해서 제가 아는 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해야겠습니다. 너무나도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그녀의 요구에 정 실장은 의심 없이 샘플 채취를 허락했다. 그날 밤 서아는 과거 병원에서 함께 일했던 그녀를 존경하고 따르던 후배 연구원에게 비밀리에 연락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샘플의 정밀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며칠 후 분석 결과가 암호화된 이메일로 도착했다. 결과는 그녀의 예상과 정확히 일치했다. 천보환 샘플에서는 공식 성분표에는 기재되지 않은 고농축된 흑사등 추출물이 검출되었다. 서아는 자신의 방에서 태블릿 화면에 떠있는 연구 논문과 성분 분석표를 번갈아 보았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살인의 무기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그 무기를 건넨 자의 이름도 명확해졌다. 그녀는 이제 이 거대한 성체 안에서 누가 친구이고 누가 적인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간호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선의의 가면을 쓴 악맥의 심판을 내리기 위해 적의 심장부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한 외로운 전사였다. 그녀의 방역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윤서아가 회장의 모든 식단과 약물을 직접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보고를 받은 박상진 부회장의 얼굴에 처음으로 노골적인 불쾌감이 스쳐 지나갔다. 특히 자신이 선물한 보약 천보환에 대해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는 사실은 그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렸다. 저 계집은 단순한 간호사가 아니었다. 지나치게 똑똑하고 지나치게 대담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흠집을 낼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박상진은 그녀를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대놓고 해고할 명분은 없었다. 그는 그녀가 스스로 무덤을 파고 들어가도록 교활한 덫을 놓기로 했다. 그의 영향력은 태아그룹 소속의 VVIP 병원에도 깊숙이 뻗어 있었다. 그는 병원장과 약제팀에 있는 자신의 사람에게 비밀리에 지시를 내렸다. 계획은 간단하면서도 잔인했다.
매일 아침 저택으로 배달되는 권희준의 부정맥 약에 아주 소량의 신경안정제를 섞어 넣는 것이었다. 인체에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하루 종일 환자를 몽롱하고 무기력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양이었다. 그리고 이 의료사고의 책임은 약을 직접 관리하고 투여하는 개인 간호사 윤서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었다. 이 실수를 빌미로 그녀를 해고하고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시켜버릴 심산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한은 평소처럼 병원에서 밀봉되어 온 약 파우치를 받았다. 그녀의 업무는 언제나 기계처럼 정확했다. 처방전과 실제 약품의 종류, 그리고 복용량을 3번씩 확인하는 것이 그녀의 철칙이었다. 그녀가 그날따라 유난히 세심하게 약을 살피고 있을 때 그녀의 눈이 한 알의 약에 멈췄다. 이준이 매일 복용하는 하얀색의 작은 알약. 모든 것이 어제와 똑같아 보였다. 하지만 수만 번의 투약을 통해 단련된 그녀의 눈은 그 약의 표면에 새겨진 미세한 분할선이 평소보다 아주 약간 0.1mm 정도 더 깊다는 것을 감지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아니 웬만한 간호사라도 절대 알아챌 수 없는 차이였다. 하지만 서아의 머릿속에서는 즉시 경고등이 켜졌다. 약의 외형이 미세하게 다르다는 것은 생산 라인이 다르거나 혹은 성분이 다른 약일 수 있다는 의미였다. 그녀의 직감이 소리치고 있었다. 이건 함정이다. 그녀는 이준에게 약을 건네는 대신 아무렇지 않은 척 그에게 다가가 말했다. 회장님, 오늘 아침 약은 잠시 보류해야겠습니다. 약의 상태가 조금 의심스러워서 병원 측에 정확한 확인을 요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의 침착하지만 단호한 말에 이준의 눈빛도 날카로워졌다. 그는 그녀의 판단력을 전적으로 신뢰했다. 서한은 즉시 병원장에게 연락하여 배송 과정에서 약품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당일 약제실의 모든 CCTV 영상과 의약품 관리 기록을 요구했다. 그녀는 적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대신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드는 방식을 택했다. 병원장은 박상진의 지시를 받았기에 처음에는 비협조적으로 나왔지만 회장님의 지시라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자료를 제출했다. 서한은 이준의 비밀 상황실에서 몇 시간 동안 CCTV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다. 약품 보관실을 비추는 여러 대의 카메라 중 단 한 곳에 존재하는 1.5초가량의 사각지대. 그리고 약사가 약을 꺼내 포장하는 과정에서 그의 손이 아주 잠시 동안 카메라의 시야 밖으로 사라지는 순간을 포착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디지털 관리 기록에서 나왔다. 그녀는 약품 관리 시스템의 관리자 로그를 분석하여 그 약사가 약을 꺼내기 직전 시스템의 재고 기록을 수동으로 조작한 희미한 흔적을 발견했다. 약 하나가 사라진 것을 감추기 위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조작이었다. 서한은 모든 증거를 정리하여 이준에게 보고했다. 함정의 실체는 명확해졌다. 그들은 단순히 약을 바꿔치기 한 것이 아니라 병원의 허술한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려 했던 것이다. 그날 오후 이준은 병원장과 해당 약사를 저택으로 긴급 호출했다. 박상진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그는 서아가 찾아낸 모든 증거 미세하게 달랐던 알약의 성분 분석 결과와 조작된 로그 기록을 그들의 눈앞에 던졌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두 사람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다. 결국 그들은 모든 것이 박상진 부회장의 지시였다고 실토했다. 박상진의 덫은 완벽하게 역효과를 낳았다. 그는 서아를 제거하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죄를 입증할 최초의 직접적인 증인과 증거를 이준의 손에 넘겨준 셈이 되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이준은 서재에서 서하와 단둘이 마주 앉았다.
그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경애와 신뢰가 담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단순한 간호사가 아니었다. 뛰어난 전략가이자 명탐정이었다.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나는 당신을 내 눈과 귀로 삼기 위해 고용했소. 하지만 당신은 나의 검과 방패가 되어 주었군. 그의 말은 그들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고용인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운명을 함께할 유일한 동맹으로 인정했다. 이제부터 내 보안팀과 법무팀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권을 당신에게도 부여하겠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누구든 당신의 판단에 따라 움직이시오. 적의 공격은 오히려 두 사람의 신뢰를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회장과 간호사가 아니었다.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우는 완벽한 파트너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방역은 이제 막 진짜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할 참이었다. 박상진의 덫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권희주는 자신의 모든 것을 윤서에게 걸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비밀스러운 전쟁지휘 통제실로 데려갔다. 그곳은 태아그룹의 모든 정보가 모이는 심장 부위자 그의 두뇌와도 같은 공간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그룹의 R&D 서버와 경영 전략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최고 등급의 권한을 부여했다. 이제부터 당신의 공식적인 직함은 여전히 개인 간호사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나의 수석 조사관이요. 박상진의 목에 비수를 꽂을 증거를 찾아낼 사람은 이제 당신밖에 없소. 서한은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워졌지만 동시에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거대한 판이 눈앞에 열렸다는 사실에 심장이 뛰었다. 그녀는 조사의 방향을 전환했다. 박상진이 어떤 방식으로 이준을 공격했는지는 이미 파악했다. 이제 알아내야 할 것은 왜였다. 무엇이 그토록 노련한 부회장을 암살이라는 극단적인 위험까지 감수하게 만들었을까? 단순히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그의 행동은 지나치게 성급하고 잔인했다. 그 이면에는 분명 당장 이준을 제거해야만 하는 절박한 이유가 숨어 있을 터였다. 그녀의 가설은 단 하나. 돈이었다. 그것도 아주 거대하고 임박한 이익. 그녀는 태아그룹이 현재 추진 중인 모든 신약 개발 프로젝트 파일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프로젝트 이카루스, 프로젝트 아이카루스라는 이름의 1급 기밀 파일을 발견했다. 서류상으로 이카루스는 혁명적인 신약이었다. 기존의 마약성 진통제를 대체할 수 있는 비마약성 진통제로 중독성과 부작용 없이 강력한 효과를 낸다고 보고되어 있었다. 만약 이 약이 상용화된다면 태아그룹에 수십조 원의 이익을 안겨줄 블록버스터 신약이 될 것이 분명했다. 이 프로젝트는 박상진 부회장이 자신의 최대 업적으로 내세우며 식약처의 신속 승인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벌이고 있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서아의 직감은 이 완벽해 보이는 프로젝트에서 수상한 냄새를 맡고 있었다. 그녀는 프로젝트의 임상시험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의학적 지식과 데이터 분석 능력이 결합되자 서류 뒤에 감춰진 추악한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임상시험의 성공률은 비현실적일 정도로 완벽했다. 통계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보통의 임상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약간의 편차나 이상값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정리한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최고 등급 권한을 이용해 요약보고서 뒤에 숨겨진 가공되지 않은 원본 데이터, raw 데이터에 접근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지옥을 보았다. 공식 보고서에서는 누락된 수많은 임상시험 참가자들의
심각한 부작용 기록이 들어 있었다. 단기적인 기억 상실, 신경계 퇴행성 손상, 그리고 무엇보다 마약보다 더 심각한 수준의 정신적 의존성, 즉 중독 증상. 이카루스는 기적의 치료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치료제의 가면을 쓴 치명적인 독이었다. 그녀는 박상진의 라인에 있던 연구원들이 주고받은 내부 메일도 찾아냈다. 거기에는 부정적인 데이터를 삭제하고 긍정적인 결과만 남기도록 최적화하라는 박상진의 압력과 지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이카루스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약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사람들을 중독시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려는 악마의 프로젝트였다. 그리고 그녀는 이준의 아버지이자 선대 회장이었던 권 회장이 몇 년 전 바로 이 약의 위험성 때문에 프로젝트를 무기한 동결시켰다는 기록을 찾아냈다. 박상진은 선대 회장이 죽자마자 이 프로젝트를 되살렸다. 그리고 아버지의 윤리적인 신념을 그대로 이어받은 권희준은 이 약의 최종 승인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권희준에 대한 암살 시도는 단순한 경영권 찬탈이 아니었다. 이 끔찍한 약을 세상에 내놓기 위해 마지막 남은 장애물을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서한은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한 사람의 목숨을 노린 범죄가 아니었다. 수백만 명의 목숨을 담보로 한 거대한 재앙을 불러일으키려는 범죄였다. 그녀는 모든 자료를 정리하여 이준에게 보고했다. 비밀 상황실. 스크린에 떠있는 끔찍한 진실 앞에서 이준은 할 말을 잃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아버지의 유지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으로 하얗게 굳어 있었다. 그는 박상진의 탐욕이 이 정도까지 썩어 문드러졌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이준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불타는 듯한 눈으로 서하를 바라보았다. 그 약이 세상에 나오는 것은 막아야 해.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이건 더 이상 나 개인의 혹은 우리 회사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싸움이다. 그들의 전쟁은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었다. 한 남자에 대한 복수, 혹은 회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넘어 거대한 재앙으로부터 세상을 구하기 위한 싸움으로 그들의 어깨 위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책임감이 얹어졌다. 권희준의 비밀 상황실은 이제 태아그룹의 운명을 건 전쟁을 이끄는 심장부가 되었다. 윤서한은 이 전쟁의 총사령관이었고 강철 같은 충성심을 지닌 정 실장은 그녀의 가장 날카로운 창과 방패가 되어주었다. 권희준은 대외적으로 박상진을 안심시키며 시간을 버는 역할을 맡았고 내부의 모든 정보 수집과 분석, 그리고 작전 계획은 서하와 정 실장의 손에서 이루어졌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프로젝트 이카루스의 데이터를 조작한 연구원들이었다. 서하는 그들의 이름과 재정 기록을, 정 실장은 그들의 사생활과 약점을 파고들었다. 마치 잘 훈련된 한 팀처럼 두 사람의 조사는 완벽한 합을 이루며 진행되었다. 서하는 박상진이 만든 유령 회사를 통해 연구원들에게 거액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흔적을 찾아냈다. 정 실장은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알아냈다. 한 연구원은 도박빚에 시달리고 있었고 다른 연구원은 자녀의 값비싼 유학 자금을 대고 있었으며 또 다른 연구원은 자신의 과오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박상진에게 약점을 잡혀 있었다. 그들은 탐욕, 약점, 그리고 공포라는 각기 다른 사슬에 묶여 악맥의 영혼을 팔아넘긴 것이다. 조사는 연구실을 넘어 정부 기관으로 확대되었다. 이것은 훨씬 더 위험한 영역이었다. 서하는 박상진의 비자금이 연구 자문료와 정책 후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위 관료 몇몇에게 정기적으로 상납된 사실을 밝혀냈다.
이카루스가 수많은 내부 경고에도 불구하고 신속 허가 대상으로 지정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정 실장은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이 관료들과 박상진 사이에 은밀한 커넥션을 증명할 증언들을 수집했다. 그는 때로는 회유하고 때로는 압박하며 부패의 사슬에 묶인 내부자들을 하나씩 흔들었다. 목숨을 건 위험한 줄타기였지만 그는 회장과 서에 대한 믿음으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을 가장 경악하게 만든 것은 이 거대한 부패의 사슬, 가장 아래쪽에 존재하던 희생자들의 존재였다. 이카루스의 임상 데이터를 조작하기 위해 박상진의 팀은 공식적인 임상 시험 외에 비윤리적인 비밀 시험을 진행했다. 서하는 데이터의 작은 틈새를 파고들어 그들이 가난한 동네의 작은 개인 병원 몇 곳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 병원의 의사들은 박상진으로부터 돈을 받고 만성 통증을 앓는 노인 환자나 가난한 환자들에게 이카루스를 최신 기적의 진통제라고 속여 처방했다. 환자들은 자신들이 치명적인 독극물의 실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 약을 복용했다. 서하와 정 실장은 신분을 위장하고 그 병원들을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지옥의 풍경을 목격했다. 우리 어머니가 그 약을 먹고 나서부터 사람을 못 알아봐요. 밤마다 헛것을 보고 의사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만 하는데 남편이 허리 통증 때문에 그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왔는데 그날 이후로 손을 계속 떨어요. 병원에 물어봐도 그냥 신경성이라고만 하고 서하는 간호사로서 그리고 한 명의 인간으로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을 느꼈다. 그녀는 피해자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그들의 증상이 이카루스의 부작용 데이터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녀의 손에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닌 힘없는 사람들의 피눈물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꺼져가던 의사로서의 불꽃, 모든 생명은 소중하며 어떤 이유로도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정신이 다시 타올랐다. 며칠 후 상황실의 중앙 스크린에는 마침내 부패의 지도가 완성되었다. 그것은 끔찍한 그림이었다. 최상단에 자리 잡은 박상진을 중심으로 연구원, 정부 관료, 의사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그리고 그 거미줄의 가장 아래쪽에는 이름 모를 수많은 희생자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비리가 아니었다.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한 거대하고 조직적인 범죄였다. 이준과 정 실장, 그리고 서하는 완성된 지도를 보며 말을 잃었다. 그들의 적은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고 그 뿌리는 사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뻗어 있었다. 이준이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들의 네트워크는 법의 영역까지 뻗어 있어. 우리가 이 증거를 검찰에 넘겨도 저들은 자신들을 심판해야 할 바로 그 사람들을 이미 매수해 놓았을 거다. 그의 말은 절망적인 현실이었다. 법과 정의가 이미 적의 손에 장악당했을지도 모른다는 것. 그때 서하가 희생자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하지만 강철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법의 심판대에서 그들을 이길 수 없다면. 그녀는 고개를 들어 이준과 정 실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슬픔을 넘어선 성스러운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세상의 심판대 위에 그들을 세우면 됩니다. 그녀의 말에 새로운 작전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었다. 법정에서의 지루한 싸움이 아닌 온 세상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들의 추악한 가면을 벗겨버리는 공개적인 처형. 그들의 마지막 전쟁은 이제 법정이 아닌 여론의 광장에서 펼쳐질 것이었다.